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야 내 돈 내 자식에게 주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국세청이 매 눈을 하고 하나하나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이런 점을 가볍게 여기고 바쁜 국세청이 개인 간의 거래까지 모두 알아챌 수 있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골치 아픈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그리고 증여 문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수백 명의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 거래한 돈 규모는 달라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매입자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거나 사업자금을 대줬던 겁니다. 자식의 주택 매입자금을 대신 내주든 사업자금을 대주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음에도 돈을 빌렸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식은 돈을 부모로부터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어마무시한 증여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허위 차용증이란 게 뭘까요? 부모는 돈을 그냥 줬고 자식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음에도 빌렸다고 가짜로 작성한 차용증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들이 사람 속마음까지 알겠어 하는 얕은 생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입 시 투명하게 자금 출처를 밝히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 모두 예외 없이 포함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모두가 대상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48개 투기과열지구와 69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 외의 지역은 2023년 1월부로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마련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해둔 자신의 돈이라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내면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하지만 차입금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한 차용증을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 때보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쓰고 다짐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돈 거래가 흐지부지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먼저 빼준 다음에 남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20%를 곱해주고 거기에서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제해주면 증여세 8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것을 위장한 증여가 아니라 진짜 100% 부모 자식 간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달랑 차용증 한 장뿐만 아니라 보다 자세한 다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 근거 자료는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무사들이 알려준 거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던지 인감증명을 차용증 뒤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무사와 같은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 만큼 차용증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거래가 있을 당시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서 부랴부랴 차용증을 그냥 허겁지겁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딱 받아 놓으면 공증 날짜가 거기 찍혀 있으니까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아이고, 공증이 다 뭡니까? 의무사항도 아닌데 돈 몇십만 원을 들여가며 또 공증까지 받아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증 대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간인을 찍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에는 발급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게 딱 첨부해 놓으면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 증명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하면서 날짜가 기재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건에 대해 은행처럼 근저당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돈 빌려줄 때 근저당을 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을 빌려주고 갚을 의지가 있다면 부모 자식 사이라도 근저당 설정을 해서 객관성을 입증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명하는 방법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좌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율이 이보다 낮으면 그만큼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도리가 있기도 합니다. 연 4.6% 적정 이자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차액만큼 증여를 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물리죠.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2억 원을 부모에게 빌렸다고 해보시자고요. 이 경우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6%를 적용합니다. 그럴 때 이자는 9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920만 원을 이자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자 지급액과 관련해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2억 원까지는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3억 원은 어떨까요? 3억 원의 경우 적정 이자 금액은 1,3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까지는 양해된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빼주면 실제로 380만 원까지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3억에 380만 원은 1.27%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갚으면 증여로 걸리지 않고 실제로 채권과 채무관계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수백 장이 있어도 공증을 받아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약속대로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되는 것만큼 확실한 증빙이 없거든요. 꼭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나 6개월씩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식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기록이 있어야겠습니다. 차용증은 썼지만 이자를 안 주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 번에 밀린 이자를 딱 지급한다. 이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자를 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서 한 다음에 그 남은 돈만 보내주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금액에 이자가 붙으면 은행이 16.5% 이자 소득세를 떼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린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줄 때도 이자 소득세 27.5%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모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한 27.5%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비사업자인 관계로 이자 소득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지급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까지 하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지만 사소한 거라도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게 좋다고 세무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관계에 대한 증빙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진정성을 담아 끝까지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한 번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원리금 상환까지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부채의 전 과정을 끝까지 1년에 2차례씩 부채 사후관리 점검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 세무조사에서 잘 넘어갔다고 긴장 풀고 흐지부지 했다가는 그동안 애쓴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세법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식과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증여세 폭탄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